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여야의 날선 대치가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라는 평가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산업도시, 노동자도시 울산에 또 큰 영향을 끼칠 이 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민주당 울산시 의원, 김종훈 국민의힘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또 함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안 계셨죠? 불러줘서. 네. 예.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노란봉투법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제2요구권으로 폐지가 됐던 노란봉투법이 이재명 정부에서 통과가 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필리버스터 대치까지 국회에서 네. 했던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 법안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이 또 그걸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오늘 이 자리에선 이 법이 무엇인지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왜 해야만 하는지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우려가 있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손 의원님께서 노란봉투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였는데요. 회사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장기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이 파업을 불법으로 판정을 했고요. 노조에 무려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 갖기 힘든 액수였고요. 그 결과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끊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사회적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경찰의 강경 진압 장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그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서 언론사에 보냈는데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뜻이었고 이 사건이 바로 노란봉투법의 이름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2013년에는 수십만 명이 참여한 노란봉투 캠페인이 벌어졌고요. 또 법안이 번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미뤄진 과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야 이제 결실을 맺은 것이고요. 지난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4일 국회 본회의 가결, 그리고 9월 2일 국무회의 공포를 통해 드디어 입법이 완성됐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 원청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 그리고 둘째,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 불법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하고요. 불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당한 파업조차 불법 판정을 받아서 노동자들이 삶이 무너지고 그런 간행들을 끝내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그런 사회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부터 최근에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정당한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배 청구를 사용자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법의 핵심인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살인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에게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취지에서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근데 예. 이제 앞서 이제 손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란봉투법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답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그 근본적인 노동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고가 어려운 우리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사실은 이런 노란봉투법까지 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점은 사실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죠. 그래서 정규직에 대해서 해고가 자유롭지가 못한 그런 경직성이 사실은 이런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사실은 간접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하청, 외주화, 그리고 사내 도구 파견, 이러한 조금 이중적인 노동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힘없는 이제 하청업체 소속
임직원들은 사실 진짜 사장인 원청과는 대화를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란봉투법의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접 노동자들은 이 투쟁의 방식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격렬해질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원청을 상대로 한 정거 농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법 농성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이 이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사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이중적인 이제 구조 문제도 사실은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뭐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법이 본질을 조금만 더 보면 사실 불법 행위를 면책하는 법이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명백하게 불법인 행동, 아까 말씀하신 불법은 허용돼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불법인 행동을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런 우려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러한 법이 또 선량한 피해자를 좀 만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법 행위를 하기 싫은 그 수많은 뭐 또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직원들도 있을 거고 협력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억울하게 이제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것들도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노동계의 어떤 그 경직성, 근본적인 그렇죠. 문제부터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걸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은 개념도 좀 어려우실 거고 확 와닿을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찬성했던 또 반대했던 그 핵심 어떤 키워드라 할까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좀 편하실 텐데. 자, 손 의원님, 민주당은 이제 노란봉투법 뭐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번에 네. 통과까지 시켰잖아요. 어떤 논리였습니까?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아까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른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당한 쟁의 목적이 있어도 방식상의 문제로 전체가 불법합으로 매도되고 또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과도한 손해배상이 청구됐었는데요. 쌍용차 사태처럼 희생자가 이어진 것도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반대 측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불법합에 면제부를 준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이 부담이 커져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라든지 불법 점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금 지게 돼 있고요. 이 노란봉투법은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이렇게 막자는 겁니다. 기업 부담 논리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소송으로 몇 년씩 이렇게 기업이 소송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법률 비용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 손상 그리고 생산 차질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예전에 어떤 사례는 10억 원 정도 손해배상을 주장했다가 법원이 그냥 수백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소송 남발이 이게 노와 사회 모두 손해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법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어떠한 경우에 책임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 또 교섭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고 또 노사 모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노동자만이 아니라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까지 나왔던 법안이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사실 이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이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개념이 사실은 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자 개념이 굉장히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쟁의 행위 범위의 확대,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책임 범위 조정 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또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의 교섭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불분명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화 시켜서 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아서 소송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자체의 어떤 치밀함, 촘촘함이 좀 부족했다. 그렇죠. 이게 조금 가지로. 더 논의가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면 사실은 이 부분들도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수천 개의 다른 협력사가 사실 불법
행위로 생산 차질을 주게 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1년 내내 이런 교섭이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임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뭐 불합리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울산 산업도시이자 노동자 도시입니다. 수많은 노동자 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뭐 다른 도시 시민들보다 더 큰 의미로 좀 다가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울산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조선 그리고 석유화 같은 기간 산업의 도시입니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1차 협력사가 한 370여 곳, 그리고 2차, 3차까지 합치면 한 5천 곳이 넘고요. 또 울산의 현대중공업도 2차 협력사만 한 2,40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또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이렇게 얽혀 있는 구조에서 아까 김종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청 구조에서는 대화 통로를 참 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갈등이 깊어지고 그게 극단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가 과도한 손배를 맞아가지고 그런 고통에 또 시달리고 재산이 감류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잦았는데요. 울산 시민 입장에서 과연 이게 정상인가 하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현실을 바꾸는 첫 걸음이고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배 청구를 제한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가 소송 위협에 이렇게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대로 책임을 지도록 법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손배소송으로 몇 년을 끌면서 법률 비용, 이미지 손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 차질이 감소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교섭을 풀어야 될지 기업도 예측할 수 있고, 사실 울산의 경우는 독특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의 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 됩니다. 사실 이 기간산업 특성상 노사 갈등이 그 충격은 사실 가족들한테도 이어지거든요. 이게 지역 사회로도 전체로 확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 시민에게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노동자들, 울산의 그 수십만의 가족들, 그 생존권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자 또 지역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울산의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한다면 아마 전국 노사 문화에 이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내년 3월부터 시행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기대와 우려가 공존을 할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 법이 통과된 직후에 시행이 예고된 지금 시점에 어떤 노사관계의 어떤 변화 분위기 이런 것들 좀 감지되는 게 있는지요? 울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뭐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잖아요. 예,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부터 이제 지금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노동조합 투쟁이 지금 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노사 갈등이 급격히 지금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 노란봉투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노란봉투법의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사실 그런 수위 자체는 좀 높아졌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강, 조선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무장대 업종 현상에서 지금 좀 이런 파장들이 크게 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경우에는 노사가 지난 6월에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차례 이상 교섭을 했지만 아직도 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나 한국 GM 등 금융노조 등도 파업 중이거나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노사 갈등이 사실은 이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제 확산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한국 GM이나 그다음에 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은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한국 GM은 한국 철수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합병 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결정까지 쟁의 범위로 넓혀 놓았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웹툰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던 한국 그 까르푸 프랑스 유통기업 까르푸 노조 탄압 사태가 좀 떠오르는데, 그걸 보시면 그 참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가슴 울렸던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물어봤더니 한국에선 그래도 되니까, 이런 대사가 좀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나오는 말이 이 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다른 나라 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지 다른 나라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노란봉투법을 노동계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와 비슷하거나 더 넓은 권리를 제도화했습니다. 예. 먼저 영국을 보면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노조 규모에 따라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또 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6억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무리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를 이렇게 좀 제한한 건데요. 또 프랑스도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고요. 또 쟁의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 같은 형사 범죄도 별개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개로 처벌되지만 정당한 파업 자체를 이유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가 프랑스고요. 또 독일은 불법 쟁의에 손해배상을 책임을 묻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기업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그런 공동결정 제도가 있어서 사전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노사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드물고요. 또 파업은 제한적이지만 제도가 이렇게 노사 간의 균형을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일본은 1995년 아사히 방송 사건에서 대법원이 분명히 좀 못을 박았고요. 직접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본다. 예. 이렇게 네. 그래서 교섭의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이 판례 이후에 일본의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 노동 행위로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 그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단결권까지 보장하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근로자가 아닌 자라고 노조 설립을 막는 거는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결국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 교섭권을 넓게 인정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그런 균형을 잡아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노란봉투법은 결코 가격한 법은 아니고요. 오히려 늦게나마 국제 기준에 이렇게 맞춘 그런 상식적인 예. 내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의 일본까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네. 김 의원님 계속 옆에서 자료 찾으시고 메모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 전해지는데. 뭐 꼭 그런 예. 건 아니고요. 뭐 송근호 의원님께서 예. 뭐 다양하게 이제 조사를 해오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부과하는 말씀을 좀 하긴 그렇지만 그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냐 안 하냐 사실은 이게 예스나 노냐로 얘기하기 좀 단순한 어렵습니다. 문제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즉 이제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원칙이나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법제나 관행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국제노동기구의 원칙상 방향성은 사실 선진국에 따라서 이제 부합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법제화를 한 데는 없어요. 사실 노란봉투법처럼 이렇게 도입한 네. 나라가 없고 일본이나 미국 등 앞서 얘기했듯이 판례로 사실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보편적 법률로 도입한 것이 없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 선진국의 경우에서는 이제 기업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집회나 시위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제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직장 내 점거나 작업장을 이렇게 가동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은 이제 근로자도 그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사실 선진국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 투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거기 하나의 어떤 방식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또 앞으로도 돌아가서 예.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 노동의 이제 그 유연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노동 유연성 이런 것들도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가 우리나라가 그랬을 때는 사실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사실 그 해고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잖아요.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직원들을 많이 고용했다가 또 회사가 어렵거나 하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해고하는 그런 문화가 기업 문화가 되어 있는 만큼 하지만 우리 이제 국내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요. 예. 사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결국에는 억지로 노란봉투법이 법제화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 입장에선 지금 특히 좀 걱정되는 점, 이 법의 파장이 가뜩이나 지금 미국과의 어떤 품목 관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네. 가장 크게 또 닿을 것이다,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연결된 하청업체가 정말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교섭이 결렬되고 파업하고 그러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또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냐? 사실 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생기고 뭐 어떤 파업이 뭐 수차례 일어났지만 사실 현대자동차가 경쟁력이 떨어졌냐?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 보고요. 예. 아까 사실 김정은 의원님이 그 현대자동차와 그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런 파업도 사실 이 문제는 노란봉투법과 관계가 없는 정말 단체 협상 중에 단체 교섭 중에 사실 나오는 거에서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서 노란봉투법하고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많은 협력사와 또 2차, 3차 그런 협력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수많은 하청업체와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구조라서 이게 노사 갈등이 생기면 그 파급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노란봉투법이 이제 시행되면은 협상이 아까 우리 김정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길어지고 파업이 잦아져서 산업에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봅니다. 그 지금까지 큰 갈등을 겪었던 이유가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서거든요. 예. 이번에 사실 법으로 해서 사용자성이 좀 확대되고 이러면서 이 하청 노동자들도 근로조건을 좀 개선하자고 원청에 직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원청이 우리가 우리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했는데 이제는 사실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열린 거고요. 사실 이 사용자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정은 의원님이 말씀해 줬지만 그 사용자성이요. 보면 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례들이 어느 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모든 게 지금 원청과 교섭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 자동차 산업에 이게 노란봉투법이 적용된다 해서 이런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울산에 보면은 이제 이런 하청관계 지금 이수기업인가요? 이수기업도 지금 사실 현대자동차와 이렇게 계속 교섭을 하고자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지금 교섭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아까 그 사용자성이 부합한다면 분명히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고요. 사실 또 사용자성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또 현대자동차는 예. 맞서지 않겠죠.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경계성을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파장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예상합니다. 오히려 이 노조법 개정안이 원하청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네.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고요. 자, 김 의원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울산과 자동차 업계 어떤 파장, 부작용 우려하시는 점은 어떤 겁니까? 사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순하게 이제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나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뭐 부작용이 또 파장이나 부작용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현상이 보일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미국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사실 대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예. 일어나고 있고 사실 또 자동차 관세가 또 높다 보니까 울산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수출도 지금 굉장히 좀 저조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에서는 올해 말부터 피지컬 AI 즉 인공지능 로봇을 이제 생산 현장에 투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생산 현장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지금 전기 자동차 시장을 보면 블랙 팩토리라고 사실 사람이 공장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 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조명도 필요 없는 자동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중국은 이미 구축이 돼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시장이 사실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럼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 좀 너무 앞서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곧 1, 2년 안에 현실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로연장 64세, 그다음에 4.5일제 이거는 마지막 본인들이 조금 더 사실은 요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자기들의 어떤 지금 그 요구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지금 20대 젊은 친구들에게는 또 많은 기회들을 또 뺏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좀 일들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네. 어떤 노동자를 배제하고 공장의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건 이렇게 또 현실에서 지금 예.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오늘 저희가 뭐 3월 시행이라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법안 개정안 자체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촘촘하지 못하다. 현행법과 좀 충돌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김 의원님 먼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이거는? 그렇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위헌 제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너무나 모호성과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실질적 지배 결정자라는 정의가 너무 모호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이 기업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치주의와 충돌한다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회적 공론화라든지 공개 토론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이 법안 자체를 좀 구체화하고 디테일화해서 이런 논란을 좀 없애는 게 차라리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 편입니다. 예. 자,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가는데 뭐 방금 나온 지적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뭐 꼼꼼한 검토 개선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보완해야겠죠. 네. 이게 사실 지금 9월에 공포됐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이제 내년 6개월 뒤에 시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라든지 규칙을 통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충분히 그걸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또 흔히 말하는 그걸로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또 추가 보완 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이런 흔히 말하는 노동자만을 위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부가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잡아가는 되는 문제인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조차 안 돼라는 것은 좀 상황이 안 맞다고 보고요. 또 아까 또 우리 김종원 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으로 추세가 자동화가고 흔히 말하는 로봇들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반문하고 싶은 게 그렇게 로봇들이나 자동화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렇게 수입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자동차를 사고 누가 휴대폰을 사고 누가 어떤 물건을 사겠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그 생산이 어떻게 자동화되고 뭐 점점 또 발전해가겠지만 인간과 인간의 노동력과 협의해 나가야 하는 그런 구조지 일방적으로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다 모든 걸 기계나 로봇한테 맡겨버리면 결국에 그 생산품을 사줄 사람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후 좀 굉장히 좀 논의가 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두 분 모시고 AI 시대의 어떤 우리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서도 토론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울산시의회 민주당 손근호 의원님, 김종훈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울산은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노사 갈등도 많은 곳입니다. 오늘 주제로 삼았던 이 노란봉투법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일 겁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겠지요. 성숙된 노사문화, 울산다운 상생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사진단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금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투자 수익을 디지털로 앞서가는 연금으로 쌓여가는 장기 수익률, 연금 수익률의 큰 그림, 미래에셋증권.